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중년 여성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딱히 까탈스럽게 가리는 것 없고 조용하고 스터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도 무난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더군요. 저와 동생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일찍 처리된 저희 자매는 그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온갖 잡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마저도 그 어려운 시기에 남들에 비해 아주 좋은 일을 구했다며 다들 입을 모아 말했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이 흘러 나라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호기를 잡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시던 부잣집 주인 중 하나였어요. 아빠는 그 집에서 정원 청소나 가꾸기, 집안 정비나 수리 외에도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집안 살림 주방들을 도맡아 하셨고요. 그 부잣집의 뒤편에 있던 작고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워 저는 외할머니에게, 동생은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찢어져 있었죠. 부모님은 한 달에 딱 한 번 저희를 보러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처음 맛보는 떡이나 입에서 살살 녹는 서양 과자 같은 걸 조금씩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얻은 것을 먹지 않고 저희 주려고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식구가 모이는 그 한 달의 하루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강야, 학교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엄마. 저 이번에 공부 잘해서 상도 받았어요. 진짜? 우리 딸 기특하네.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데도 알아서 잘하고. 엄마랑 아빠는 힘든 거 없으세요? 없어. 너희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 집에서 잘 지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아프면 약도 주시고 그래. 너무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럼 언제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빠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모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 부잣집 안주인의 귀중한 물건이 없어졌고 항상 그 방을 청소하던 엄마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해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주인 내외는 엄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말리던 아빠까지 함께 심하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알아누워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역시 아빠가 가신 뒤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두 분을 묻어드렸어요. 너무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다 잃었으니까요. 저는 학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제는 여자도 똑똑해야 살아남는 거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네 엄마처럼 남 좋은 일만 실컷 해주다가 저렇게 가는 거야.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할 테니까 돈 생각 말고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옛날 분 치고는 꽤 앞선 생각을 하셨던 외할머니의 만류에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와 달리 제 동생은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친할머니는 학교 다녀봤자 쓸모없다 라는 생각으로 뭘 해서든 돈을 벌어오라고 동생을 압박했다고 해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동생을 안고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한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엄청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집에서는 남의 집 옷이나 이불을 가져다 기우는 일까지 하시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찬밥을 도시락으로 싸주신 적 없었어요. 공부하려면 뜨신 밥 먹고 기운 내야지. 할미가 찬밥 먹을게. 걱정 말어. 할머니, 나 진짜 괜찮아. 제발 할머니가 따뜻한 밥 좀 먹어. 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찬밥은 항상 할머니 차지가 되고는 했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이상하게 집이 좀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집이 잘 살면서도 착하고 친절한 아이가 있었는가 한 반면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 동네의 유명한 부잣집으로 소문난 선진이도 저와 같은 반이었죠. 선진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면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구경을 하고는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보기도 힘든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을 항상 싸왔거든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다 주신 미국산 소시지야. 짭짤하고 쫄깃해서 밥에 이것만 먹어도 2공기는 먹을 수 있더라고. 우와, 선진이네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완전 부럽다. 어머, 강이야, 그게 뭐야? 밥이 왜 그렇게 까매? 아, 이거 좀 탔어. 좀 탄 정도가 아닌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누룽지같이 바삭바삭해. 할머니가 밥을 올리고서는 깜빡 잠이 드셨지 뭐야. 너도 먹어볼래? 아니, 난 그런 건 안 먹어. 강이 너 많이 먹어. 선진이는 나쁜 애는 아니었지만 여태껏 가난해 본 적이 없어 깊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친구도 아니었죠. 그래도 저와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상관없었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선진이를 만난 날이었어요. 강이야, 너 여기서 뭐해? 눈을 돌려보니 예쁜 빨간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선진이가 어떤 남자와 우두커니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선진이구나.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오늘 왜 학교 안 왔어? 아, 우리 할머니가 원래 여기서 이걸 파시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나왔어. 그래서 학교 못 간 거야. 이걸 팔려고 학교를 결석했다고? 할머니는 그냥 학교 가라고 성화였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들고 나와서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맨날 네가 점심시간에 먹던 그 누리끼리한 색깔 나물 아니니? 산나물이야. 맛있어. 맛있게는 안 생겼지만 뭐 열심히 팔아. 그래. 묻지도 않았는데 선진이는 말했어요. 참, 여기는 내 친오빠야. 오늘 엄마랑 아빠 안 계셔서 우리들이 외식하고 영화도 보라고 용돈 주신 거 있지? 그렇구나. 그래,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선진이에게 시선을 거두는 찰나였어요. 너 이름이 강이야? 네? 네, 주강희. 이거 다 얼마야? 이거 전부 다요? 글쎄. 자,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이거 사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돈 받아. 오빠 뭐해? 오빠가 그걸 왜 사? 우리 집은 저런 썩은 것 같은 나물 먹지도 않는데? 야, 김선진, 너는 착한 거냐?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냐? 친구가 아픈 할머니 대신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썩은 것 같은 나물이 뭐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한심하다. 내가 뭘? 아무튼 그걸 왜 사냐고. 넌 좀 가만히 있어. 강야, 이거 돈 받고 그 나물 다 줘.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보살펴드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처음 보는 선진이 오빠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들어가라고 재촉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 오빠, 진짜 1억이야? 영화관 가는데 이런 꾸리꾸리한 냄새 풍기면서 볼 거야? 창피하게. 영화관 안 가. 밥도 그냥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해달래서 먹자. 뭐? 나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넌 뭐 어디 파티 나가냐?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입고 나선 거야? 아무튼 집에 가자. 앞장서서 가는 오빠를 선진이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투덜거리며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오빠가 왜 그랬지? 저 많은 나무를 가져가서 뭘 하려고. 집에 와서도 저는 온통 물음표 덩어리였어요. 나무를 다 팔았다며 할머니에게 오빠가 준 돈을 내밀었지만 기어이 시장을 몰래 나간 거냐고 등짝만 맞긴 했지만요. 선진이 오빠의 그런 행동의 이유를 얼마 후 알게 되었죠. 야, 주강이. 선진이 오빠? 넌 내 이름 몰라? 안 알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영준이야, 김영준. 아, 영준 오빠? 그런데 왜 여기에 계세요? 너 기다렸지. 저를요? 왜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먹고 가. 이리 따라와. 맞아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살 때까지 아는 남자라고는 아빠와 담임선생님 뿐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좋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영준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귀티도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얗고 고른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 사실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영준 오빠라니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빠와 달리 저는 마음과 달리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저는 오빠네 집이 부자인 거 알아요. 그에 반해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도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전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도 지켜야 돼요. 오빠가 계속 저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희야, 내가 너한테 야반도주를 하자고 그랬니? 아니면 애를 낳아달라고 했니?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냥 네가 좋다고. 네가 어떤 집안의 딸이고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난 네가 좋다고. 그냥 내 마음만 받아달라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이 부담스러우면 너 성인 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네 뒤에 쫓아만 다닐게. 오빠가 뭐가 모자라서 저를 쫓아다녀요. 남들이 보면 저를 욕할 거라고요. 학교에서 선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선진이?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강야, 난 진짜 네가 좋다. 저보다 2살 위였던 영준 오빠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가끔 할머니 대신 시장에 장사하러 나올 때면 점심도 사다 주고 콜라도 사다 주었죠.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을 꽁꽁 숨겼어요. 누구든지 이 상황을 알면 저를 나쁜 애라고 욕할 테니까요. 제 분수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죠. 얼마 후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야, 주강이. 선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넘봐? 누가 누구를 넘봤다고 그래. 다 들었어. 네가 우리 오빠 꼬셔서 아주 물주 만난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무슨 소리야. 오해야.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천박한 애구나. 뭐? 천박? 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선진이와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크게 싸웠어요. 야, 누가 담임한테 가서 말 좀 해. 저희는 교무실에 불려갔고 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교실로 돌아갔죠. 선생님은 저를 몰아세우며 말했어요. 야, 주광이. 너 가난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네가 감히 누구한테 덤벼? 어? 선진이가 먼저 저한테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분명히 잘못했겠지. 선생님은 대놓고 선진이 편을 들더군요. 너, 쟤가 어느 집 딸인지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애 열을 갖다 줘도 안 돼. 주제를 알아야지, 강이야. 너무하세요. 담임에게 신나게 깨지고 울며 불며 교실로 돌아왔어요. 반성문을 쓰려고 종이를 주섬주섬 꺼냈죠. 옆눈으로 보니 선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희 둘 때문에 반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 저는 다시 호출됐어요. 주강이, 담임이 너 교무실로 오래. 나? 다시? 몰라, 빨리 오래. 저는 쓰다만 반성물을 서랍에 넣고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저 또 부르셨어요? 강이야, 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 방금 연락 왔는데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들리지 않더니 저는 어지러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양호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는 우리 반 반장 경주가 있었어요. 강이야, 좀 괜찮아? 너 기절했었어. 내가? 그랬구나. 너 빨리 집에 가봐야지. 할머니.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경주야, 진짜 맞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거짓말이지? 경주는 아무 말 못하고 제 손만 꼭 잡아주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저는 이렇게 혈육 하나를 또 잃고 말았죠.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한번 못 사드리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어요. 제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 죄송해요. 장례를 치른 뒤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할머니가 어떻게든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했죠. 저는 학교를 나와 그 길로 한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단 공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싫고 힘들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나 다른 생각이 너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밥도 잘 먹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점점 말라갔죠. 하루는 집 앞에 영준 오빠가 있었어요. 강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좀 늦었어요. 너 또 밥 안 먹었지? 기운 없이 비실비실. 이게 뭐야? 밥맛 없어요. 저 그냥 들어가 쉴게요. 이거 갖고 들어가. 내가 우리 집 일하시는 아줌마한테 부탁한 거야. 이게 뭔데요? 반찬들. 뭔가 영양가 있는 걸 먹이고 싶은데 도통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집밥 먹이려고 갖고 왔어. 저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며 오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많이 힘들지? 고생 많네, 우리 강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내가 있잖아. 학교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어.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봤을 텐데. 강이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내년에 군대만 갔다 오면 너 책임질게. 군대요? 나 대학 안 갈 거야.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올게. 그때까지만 좀만 버텨줘. 오빠네 부모님도 아세요? 아니, 알면 난리 나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넌 내가 책임질 거야. 영준 오빠는 저 때문에 대학에 응시하지도 않고 나이가 되자마자 자원입대로 군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꼭 기다리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어느새 저도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영준 오빠는 제대를 하고 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 이렇게 갑자기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가자. 저를 마주한 오빠 부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거기에 선진이까지도요. 주광이,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게 말이야. 엄마, 아빠, 김선진, 나 여기 있는 얘랑 결혼할 거예요. 뭐? 너 방금 제대한 애가 뭐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애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진이 너 아는 애야? 응, 나 고1 때 같은 반. 안녕하세요, 주강희라고 합니다. 오빠, 미쳤어? 쟤를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선진이 너한테 결혼 승낙받을 거 아니잖아. 예전에 강희가 너랑 같은 반이라서 조마조마하며 나를 얼마나 밀어냈었는데 내가 이달만 기다렸어. 오빠,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뭐야? 저 여기 있는 강희 쫓아다닌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제대할 때까지만 제발 기다려달라고 애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강희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오빠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선진이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 오빠와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꼬박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오빠의 아버지, 어머니, 선진이까지 차례대로 저를 찾아와 오빠와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강희 씨, 그쪽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강희 씨가 밉더군요. 영준이가 우리한테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걔는 장차 지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애라고요. 그런 애들을 대학도 못 가게 발목을 잡겠다니. 강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 아이의 학교도 자퇴하고 하늘이 공장 여직원? 어머 세상에. 내가 나중에 영준이 짝지어주려고 찜해놓은 좋은 집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강희 씨,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 줘야죠.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줄게요. 아니요, 저는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속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어요. 내가 제 명에 살기는 클렀네. 어머니는 몇 차례 돈으로 저를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소리를 지르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선진이는 오히려 팩트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강희야, 내가 진짜 사람 차별 안 하는데 넌 좀 너무하지 않니? 네가 우리 오빠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나도 영준 오빠에 비해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끈질겨? 선진아, 너만이라도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니?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걸? 너 진짜 우리 집안 망칠 셈이야? 네가 같은 반이었으니까 나 잘 알잖아. 나 나쁜 짓도 안 하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았어. 너같이 가난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천진아, 제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오빠는 굳건하더군요. 결국 오빠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단식한 지 2주가 지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 후에서야 저희는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기는 결혼이 아니었던 만큼 고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게 된 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매일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선진이는 항상 저를 파출부 부리듯이 했죠. 심지어 월광 피가 묻은 자기 침대뽀까지 빨아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힘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죠.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남편이었어요. 온갖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었어요. 강야, 힘들지? 미안해. 내가 빨리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분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달 미워해도 난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는걸.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 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저희에게 생명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3번이나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되고 말았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었죠. 강야, 아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난 강이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무심하게도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날은 우리의 결혼 5주년이었죠. 남편은 선물을 사서 들어가겠다며 귀가 전부터 저를 설레게 했어요. 남편은 백화점에서 제 겨울 목도리를 사서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마중까지 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죠. 현실감이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장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제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어요. 너 인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기어이 네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구나. 우리 영준이 돌려내. 우리 오빠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가 우리 오빠 죽인 거야, 이 나쁜 년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흔들려도 선진이에게 양쪽 뺨에서 피가 맺힐 정도로 맞아도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저도 죽은 남편을 따라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는 했어요. 5번째 극단적 선택이 실패한 날, 꿈에서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불쌍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만두집 사장님을 만나 거기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또 많은 세월이 흘러있더군요. 저도 40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강이야, 잠깐 이리 좀 와봐. 네, 사장님. 나 이제 장사 그만할란다. 너무 힘들어. 네? 사장님 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다 싫어. 그냥 쉬고 싶어. 그래도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그만둬도 괜찮으시겠어요? 얘끼, 옛날 같았으면 70은 땅에 묻혀서 다 썩고도 남을 나이야. 아니면 이 만두 가게 네가 할래? 제가요? 난 이거 하고 싶다는 자식이 없잖아. 내가 널 13년을 봐왔다. 너만큼 이 가게를 맡길 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가게를 인수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온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또 성실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을 때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많아진 양복을 입은 멀끔한 남자였죠. 항상 혼자 와서 만둣국을 시켜 먹던 그가 하루는 칼국수를 시키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칼국수예요? 네? 맨날 만둣국만 드셨잖아요. 오늘 갑자기 칼국수 시키시길래. 그게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그는 제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날부터 줄기차게 연락을 하더군요. 곧 제가 마음에 든다며 고백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던 저는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기어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마치 예전의 영준 오빠처럼 말이에요. 강희씨, 당신이 그동안 겪은 아픔 내가 어루만져 줄게요. 나한테 기대요. 전 남편 잊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석균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석균 씨 역시 자식 없이 부인과 살다 사별하고 혼자 열심히 회사를 가꿔온 사람이더군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데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돼 회사를 확장시켜 저희 만두집 옆 건물을 사서 온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44살, 남편은 48살이었고 아이 없이 둘이 잘 살자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언제든 어깨를 내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이지만 검소하고 남들 앞에서 의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희는 아주 소박하고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이 잘 되고 저 역시 만두집이 입소문을 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지는 것도 모른 채 또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 장사로 한창 바쁠 때였어요. 너 강희 아니니? 주강희? 누구세요? 나야 진경주, 혜진여고 1학년 4반 반장. 나 기억 안 나? 어머 경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가 네가 아는 만두가게였어? 지인이 맛있다고 하도 그래서 나 2시간이나 운전해서 여기 왔어. 그랬어? 고마워. 그나저나 정말 이게 웬일이니? 반갑다. 오랜만에 만난 경주 역시 머리가 군데군데 하얗게 새어 있더군요. 그래도 늘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고 저는 경주와 근처 카페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갑자기 학교 그만두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두집 사장님이 됐을 줄이야. 그렇게 됐네. 벌써 40년이야. 맞아. 나중에 선진이네 오빠랑 결혼했다고 들었었는데 사별했다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지금은 그래도 얼굴 많이 좋아 보인다. 지금은 새 사람 만나서 잘 지내.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처음 보는 경주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다 나더군요. 맞다. 우리 다음 달에 땡땡여고 총동창회 있어. 너는 도무지 연락이 안 닿아서 못 알렸어. 이렇게라도 직접 만나서 알려주니 다행이다. 꼭 와. 총동창회? 사실 나 거기 졸업한 것도 아니고 동창회까지 참석하기에는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얘 뭔 소리야. 말이 땡땡여고 총동창회지 옆에 땡땡고 땡땡여상 땡땡공고 애들도 다 와서 간만에 얼굴 보고 하는 자리야. 괜찮아. 갑작스러운 동창회 초대에
저는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지 않으면 직접 데리러 오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니 오랜만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을 하고 오라고 적극 권하더군요. 그렇게 동창회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계단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니 앞으로 1-2달 이상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가게도 오래 같이 일한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이 모양이니 열흘 뒤 있을 동창회 참석은 아예 단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때마침 경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주야, 나 다리를 다쳐서 못 갈 것 같아. 진짜? 안 돼. 애들한테도 너 온다고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너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못 걸어? 그건 아닌데 깁스를 하고 있어서 거동이 느려. 야, 휠체어를 타도 내가 밀고 갈 테니까 걱정 마. 너 진짜 이번에 꼭 같이 가야 돼. 경주의 성화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동창회 당일 경주가 우리 집에 데리러 오겠다는 것을 겨우 말리고 택시를 타고 갈 참이었어요. 여보, 무슨 택시야. 내 차 타고 가. 김 기사한테 동창회 하는 데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 아니에요. 나 택시 타면 돼. 당신도 차 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나 오늘 하루 좀 쉴까? 농담이야. 오늘 나갈 일 없이 사무실에서 온종일 결제 쌓이만 하는 날이라 나야말로 차가 필요가 없어. 당신 그렇게 아픈데 택시 타고 간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좋겠어? 내 말대로 해. 남편 차는 벤츠였는데 이동하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기사를 두고 다녔어요. 집에 도우미도 부르지 않는 저희에게 그게 가장 큰 사치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날 다리 아픈 저를 위해 차와 기사까지 양보해 준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단장을 하고 김 기사와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로 출발했어요. 강야, 여기야 여기. 경주가 저를 마중하러 나왔더군요. 야, 너 이거 차 뭐야? 기사까지? 아니야, 나 다리 다쳐서 부탁 좀 한 거야. 그래, 어쨌든 네가 와서 다행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애들 엄청 많이 왔어. 저는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연회장에 경주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했어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같은 반이었어도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애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여기 주강이가 왔어. 인사해. 경주의 한마디에 아이들이 우르르 제 곁으로 왔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그때였어요. 주강이? 주강이가 왔다고? 뒤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는 선진이와 친하게 지내던 그 무리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더군요. 어머, 다리는 왜 저래? 강이 쟤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늙었네. 저 촌짜가리 가방은 뭐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샤넬백 같은 것도 하나 없나 봐. 그 무리 애들의 조롱이 귀에 꽂히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했어요. 선진아, 잘 지냈어? 네가 여기 왜 있어? 졸업도 못했으면서. 아, 어쩌다 보니 보고 싶었어. 선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에 온 거야? 선진아,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니?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원망? 우리 오빠 생각만 하면 내가 널 잡아다 죽여도 모자라. 알아?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야, 김선진, 강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야. 네가 뭔데 꺼지라 말아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완전 사고였던데
뭘 자꾸 강희를 탓해. 너도 네 오빠지만 강희는 자기 남편이었는데 오죽 슬펐겠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얘기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진경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니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저와의 불편했던 대화가 이제 선진이와 경주의 싸움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순간 거기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죠. 저는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경주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경주야, 나 지금 그냥 갈게. 응?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당장 김 기사를 호출했고 최대한 빨리 나가서 차를 타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보다 먼저 도착한 김 기사가 연회장 안에 들어와 저를 발견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차는 입구 바로 앞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가시죠. 김 기사를 본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져 제가 나가는 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올라탔죠. 돌아가는 길에 경주에게 미안하다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너도 좋은 마음으로 날 초대한 거잖아. 선진이는 아직 내가 미운가 봐. 난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내가 또 연락할게, 경주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 친구를 맞닥뜨려 많이 당황했겠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와서 어떡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뭘 먹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고성까지 오갔으니 아휴, 그나저나 당신도 참. 내가 좋은 가방 하나 사준다니까 그렇게 극구 거절하더니 결국엔 맨날 들고 다니는 그걸 들고 간 거야. 그런 자리 갈 때는 좀 좋은 것도 들 필요가 있어. 하여간 이 사람. 평소에 남편이 명품백 하나 고르라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괜찮다며 안 샀거든요. 그게 오늘 동창회에서 애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상 못한 일은 며칠 뒤 벌어졌어요. 여보세요? 나야, 김선진. 선진아.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선진이는 다짜고짜 돈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내가 너한테 위로금을 좀 받아야겠네. 위로금? 무슨 위로금? 너 그날 기사가 벤츠에 곱게 모셔가더라? 난 또 너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능력 좋은 새 남편까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게다가 네 남편 X전자 대표라며? 참나, 세상 참 불공평해. 우리 오빠는 지금 차지찬 땅바닥에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있을 텐데 누구는 새 남자 만나서 호사라는 호사는 다 누리고 살고 있고. 정말 세상 불공평해. 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 보낼 테니까 30억 보내. 지네 남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30억? 무슨 30억을 요구해. 오빠 죽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다야. 나도 항상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 그럼 이제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걸 돈으로 토해 놓으라고. 선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30억을 달라고 떼를 썼죠. 그 뒤로 한동안 꾸준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3, 4개월 뒤부터 연락이 잠잠하더군요. 그 이유는 경주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진이네 아빠 사업을 선진이 남편한테 물려줬나 봐. 그걸 잘 운영했으면 됐는데 대표 자리에 앉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다녔대. 못할 짓?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리는 회사인데 비리에 횡령해. 거기다 밑에 여직원이랑 성추문까지 있었다나 봐. 한창 너한테 돈 달라고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 그걸로 메꾸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거지. 지금은 아마 도망 다니는 것 같아. 빚쟁이가 맨날 걔네 집을 진치고 앉아있다는데
오빠 목숨값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한테 엄한 돈 타내려고 한 것 같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 회사를 물려받았더라면 지금처럼 됐을까 싶어서요. 시부모님도 선진이도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무거운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날 밤 전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영준 오빠, 잘 지내? 강이야. 난 잠깐이나마 너란 사람을 만난 것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어. 나도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잘 살아. 안녕. 꿈속에서 분명히 슬프게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깨고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저 놓지 못한 미안함을 이제서야 털어낸 느낌이더군요. 전 남편 말대로 저도 50이 훌쩍 넘은 지금 이제 오빠에 대한 미안함을 좀 내려놓고 다시 힘을 내어 남은 시간을 잘 살아볼까 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잘 살아내어야 지금의 남편에게도 영준 오빠에게도 고마움을 다 표현하는 것일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었던 한 여자예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도 벌어졌어요. 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훑어보게 되더군요. 돌이켜보니 제 삶은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만 해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원래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축사무실 직원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름이 되면 동해바다로 여행도 가고 겨울엔 방구석에서 드라마를 보며 귤과 고구마를 까먹으며 놀 만큼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요즘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 재미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인생은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수능을 막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퇴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였죠. 11월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이었는데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뒤늦게 아빠를 발견한 동네 주민분께서 급하게 119를 불러주셨지만 이미 아빠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해요. 소식을 듣고 놀란 엄마랑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았던 때라서 끝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가엔 찍히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저희 남편 보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근방 CCTV에는 찍힌 차량이 없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또 찍혀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두 차량만 특정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동네랑 연결된 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도로 CCTV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더라고요. 녹화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의 엄마는 상복을 입은 채로 경찰서까지 가셔서 울분을 토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빠의 사고는 저와 엄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 저희는 한동안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들떠있던 저는 그 일의 충격으로 인해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띄게 활발하진 않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던 성격이었지만 대학에 막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선배를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모든 일에 의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소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후로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겉돌던 저는 이후에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랑 그 선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는 선배였죠. 그 선배는 과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었는데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다가 겉도는 절 발견하고는 챙겨주더군요. 보통 졸업 직전의 선배들 같은 경우엔 후배를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지는 않는데 그 선배는 유독 절 많이 챙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도 그 시기에 부친상을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본인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눈에 밟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던 저희는 서로의 존재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저는 삶에 활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 능률도 올라갔죠. 저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졸업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자. 졸업해봤자 나는 23살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보려고?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지금처럼 예쁠 때 하는 게 좋잖아. 그때 남자친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읽어놓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어르신들도 그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맡고 계신 자리가 있어서 집안 자체도 잘 사는 편이었죠. 덕분에 걱정 없이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1년도 남지 않은 저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전 많이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참에 미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은 숨긴 채로 양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이르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본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남자친구의 긴 설득 끝에 마지 못한 척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기집애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엄마, 사람 면전화도 되고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그저 그런 집안에. 게다가 아빠도 없이 자란 앤데 너야말로 엄마한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너 이따구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야, 너 우리 애 어떻게 꼬셨니? 결혼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들이받으면 내가 흰봉투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어? 꿈 깨.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애랑 어울리지도 않아. 난 이 아이 절대 반대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적나라한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호되게 혼을 내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셨죠.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했을 텐데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남친은 결국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 내가 미안해. 우리 임신했다고 말할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됐어. 가뜩이나 저렇게 화났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더 심한 욕이나 듣겠지. 그럼 어떡해. 나도 몰라. 어렸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허둥대기 바빴어요. 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였지만 남자친구가 선뜻 해결책을 내주지 못하니 또 답답해서 화가 나고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울었죠. 그런 절 보고 엄마는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며 문전박대를 했고요. 새파랗게 어린 남의 딸 데려가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래. 니네가 무슨 재벌 2세야 뭐야? 나도 앞날 창창한 우리 딸 유부녀 만들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엄마한테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흘 뒤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어렵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머님들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을 뿐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남자친구는 더더욱 임신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얼른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좀 더 서둘러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허무하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카드 내역에서 산부인과가 찍힌 걸 우연히 발견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저희 집을 찾아와서 현관문 문을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나와보세요.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퍼질러 자고 있어?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 남의 씨를 받아와갖고는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냐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아니 사부인, 주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에요? 그쪽이 그쪽 딸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애가 벌써 임신 4개월 차랍니다. 4개월 차. 그쪽도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히시고 말았죠. 당시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 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알아차리시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엄마가 놀라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내가 저딴 걸레 같은 년을 하마터면 며느리로 들일 뻔했다고. 순진한 우리 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하마터면 팔자에도 없는 남의 새끼 키울 뻔했어.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애 아빠는 당신 아들인데. 어리고 순진한 남의 딸 인생 망쳐놨으면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지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입으로 똥을 싸고 앉아있어. 뭐? 입으로 뭘 해? 내가 전년 딱 봐도 관상이 술집 여자 같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모녀가 쌍으로 천박하기 그지없. 화를 참지 못한 엄마는 저희 모녀를 욕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버렸고, 아프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둘은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맨발로 현관 밖을 뛰쳐나갔고, 그때서야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한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어요. 저희가 아무리 두 사람을 뜯어 말려보려고 해도 워낙 둘 다 힘이 세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저는 엄마한테 수십 차례 등짝 스매싱을 맞았고 그동안의 일을 곧이곧대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1시간이 넘게 말씀드려 겨우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다고요.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난 저 집안에 너 시집가는 꼴 못 봐. 그럼 애 낳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워야 할 거 아니야, 애를. 뭐? 어떻게 그건 살인이야, 엄마. 내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인데. 이게 무슨 살인이야? 그건 아직 사람도 아니야, 이 화상아. 일단 너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부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에겐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선명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산모로서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더군요. 머리로는 아이를 낳는 게 더 힘들 거라는 건 알면서도 저는 끝내 아이를 지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3일째 되는 날, 엄마는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고 해주셨죠. 그래도 그 집안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지 아들 내벤 거 알자마자 개거품 물고 지랄하는 꼴을 보니 어차피 그딴 집안에 가봤자 너만 고생이다. 애는 우리 둘이 키워보자. 너도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저 화상. 이미 양가 어머니들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는데 제가 생각해도 결혼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고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절 싫어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붓는 예비 시어머니랑 한 가족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게다가 이미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 취소하고 우리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며 극구 반대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애는 어떡하고? 오빠 애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마.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엄마도 내 애라는 거 아셔. 알고 더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알고도 저러시는 거면 더 큰일이잖아. 결혼식 안 올리더라도 내가 오빠랑 계속 만나면 이 다음에는 머리채 잡는 걸로 안 끝날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몇 번 더 다시 생각하라며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거절하자 체념하고 돌아갔어요. 2달 뒤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남자친구는 대뜸 제게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했어요. 같이 미국으로 갈래? 거기에서는 우리 둘이서만 지낼 수 있어. 나중에 자리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 장모님도 자주 초대할 수 있고. 갑자기 엄마랑 생이별을 하라고? 아니야, 됐어. 애는 엄마랑 내가 알아서 잘 키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장모님도 나이가 있고 결국 너 혼자서 애 키우게 될 건데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가면? 거기 가면 5번의 집안 사람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아무도 못 찾아오고 해코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국으로 홀로 떠났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저는 24살에 저희 아들을 낳았고 미혼모로 살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대학은 출산 전에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낳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정도로 힘들었죠. 엄마는 홀로 돈을 버시면서 그런 저와 제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아들을 키웠어요. 한창 그렇게 전쟁처럼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엄청나게 큰 택배 상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어머, 엄마 택배 시켰어? 뭐가 이렇게 커? 아니, 왜? 뭐 왔어? 어머, 이게 무슨...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이 맞았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아무런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제 몸만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육아용품과 산모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기저귀 가방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택배를 보낸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전부 지웠지만 엄마랑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애 아빠가 보낸 상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택배 상자가 애 아빠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희는 그 물품들과 돈으로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는 출퇴근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저는 집에서 틈틈이 부업으로 액세서리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몸은 몸대로 고단하고 수입은 여전히 낮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뾰족한 방안을 계속 찾다가 얼마 후 집 근처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문방구는 안쪽 쪽방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같이 껴서 인수를 한 거였죠. 위치가 학교 앞이니 장사는 잘 되더군요. 거기서 6년 넘게 있으면서 아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를 갈 무렵부터 문방구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와 주택가 사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주말에 엄마랑 아들이랑 다 같이 그 가게로 가서 살펴보니 문구점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학교에 아이들도 많고 간혹 준비물을 잊은 아이들이 저희 문방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얼마 후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지시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 그런 건데요? 저희 엄마한테 큰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이미 꽤 많이 커지셨어요. 그전에도 두통이 심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하셨을 텐데 그때 병원에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그야 나이가 들면 자주 붓고 그러니까 의뢰 몸이 쑤시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많이 심각한가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겠는데 신부전증 같은 경우엔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완치라는 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픈 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랑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족들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잃으신 게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엄마 약값과 치료비 나가는 돈도 많은데 문방구 매출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또 아들은 아들대로 한참 자랄 때라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식비가 꽤 되었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도 부업 일을 다시 시작했고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부족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문방구는 망했고 겨우겨우 싼 값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빚만 떠안게 되었고요. 당장 일터가 사라지니 빨리 일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린 애엄마로서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을 헤맨 끝에 동네 슈퍼 아줌마를 통해 저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와 스펙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유명한 기업의 콜센터였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서 일하면서 연장 근무, 주말과 공휴일 근무까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콜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별의 별욕을 다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동시에 초인적인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일을 배웠고 인센티브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얘, 너는 무슨 돈독이 그렇게 올랐니? 좀 쉬어가면서 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깝깝하다 정말. 야, 문주는 그 가장이잖아 가장. 냅둬라 좀. 아니, 남편은 놀아? 애는 도대체 언제 본대? 남편은 없어요. 애는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있고요. 어머, 문주야 미안. 하던 거 해. 가자 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엄마가 병세가 계속 악화되셨거든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다른 장기들도 무리가 가서 손상되기 시작했고 엄마는 점점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는 일을 늘려서 출근하기 전 새벽 5시에 건물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아픈 엄마의 병간호는 그 사이 철들어버린 아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도 하고 반찬도 잘게 잘라 할머니를 먹여드리면서요.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3일장을 하는 내내 아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난 딸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딸의 일이라면 항상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행동해주던 엄마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컸죠.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도 엄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든든한 분이었거든요. 아빠를 보내드릴 때랑은 또 다르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키워내야 하는 제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끝끝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듬해에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인 나이가 되어서도 반찬 투정 한 번을 안 했어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보다도 더 철이 들어서 공부에만 매진을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어도 모를 만큼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나이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속상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께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미 한솔이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한솔이 정도면 조금 낮은 특목고에는 충분히 갈 만한 성적이거든요. 어머님이 한 번 더 한솔이랑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날 당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죠. 한솔이 너 선생님이 특목고 원서 넣어보라고 했다며. 근데 안 간다고 했어. 왜?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서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일반 고등학교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더라. 그런데 왜 안 가? 그런데 잘못 가서 내신 성적 못 받고 대학 진학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지금 우리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처럼 분위기 별로인 건 똑같아. 근데 계속 전교 1, 2등 해왔잖아. 나는 일반 고등학교 가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등록금 때문에 그래? 엄마가 특목고 학비 다 대줄 수 있어. 너 가고 싶으면 특목고 가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아들은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 끝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보던 친구들과 계속 함께인 게 더 좋고 등하교도 편하고 어쩌고.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한테 저는 뭐라도 더 해주려고 과외를 붙여줄까 학원을 보내줄까 묻었지만 아들은 한사코 손을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도 전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했죠. 아들은 선배들 문제집을 물려받아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자린고비처럼 공부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했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저는 아들이 고3이 될 때쯤엔 직장 내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돼서야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으로 들어가던 비용이 고스란히 손으로 들어온 걸 처음 본 그날. 저는 당장 최고급 한우를 사와서 야자를 끝내고 온 아들한테 구워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저는 투잡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만큼은
반드시 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가 오자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부터 찾더군요. 저는 그때만큼은 지지 않았어요. 아들 앞으로 통장을 꺼내놓고는 이미 등록금은 다 벌어놨으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라고 했죠. 성적이야 차고 넘쳤던 저희 아들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6년 동안 계속해서 투잡을 이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사이 당뇨가 오면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버틸 수는 있었어요. 제 노력에 보답하듯 아들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같은 취직난에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붙다니 이만한 경사가 따로 없었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아들 학교에 갔는데 저로서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거의 3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거였어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늠름해 보이던지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들을 가졌을 때부터 그간 겪어왔던 일들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샘이 터져서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 눈앞이 흐리고 눈물 범벅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주고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집 앞에 웬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려서 저희를 보더군요. 혹시 박문주 씨랑 박한솔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장철홍이랑 같이 사업했던 친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엄마 알아? 26년 만에 들어본 그 이름에 저는 심장이 뚝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애아빠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경황이 없는 채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간 애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길고 긴 얘기였죠. 애아빠는 그 옛날 저와 헤어질 당시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유는 본인이 점 찍어두었던 다른 며느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내 아빠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회사를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작은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를 혼자 독식해버린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애아빠는 그걸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가 보살펴드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의 일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애아빠의 사업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저를 만나러 오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아빠의 사업은 얼마 안 가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해요. 그때 전국이 아주 난리였죠. 한국에서도 맨날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은행 돈 빌렸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청욱이랑 저도 그때 한 달인가 노숙까지 했었어요. 저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철옹이 그놈은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더군요. 그때 저희가 벌써 40이 넘었었는데 그 나이에 식당 청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서 장장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며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철옹이가 사는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생을 벌려고 알바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처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네요. 길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기하는데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재기에 성공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네 아버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 병원에서 꼬박 3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단다. 이 친구가 생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더군요. 내용이 전부 문주 씨 얘기뿐이었어요. 철옹이 앞으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전부 문주 씨랑 아들한테 물려주라고요. 옛날부터 그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문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했어요. 자기가 참 못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면서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은 저희에게 100억이 든 통장과 편지 봉투 한 통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읽어보니 그건 유언이라기보단 편지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함께 그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눈에 익은 애아빠의 필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옆에서 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변호사가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유언을 써놓으라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문주 너밖에 없네. 내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때 널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서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낯선 타국에서 살다가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것 같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지나고 보면 문주야, 너와의 추억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들 이름을 내 성을 따라 지었다고 들었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힘들게 키우고 있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항상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목표만 생각했어. 이렇게 변호사도 고용하고 유서도 작성하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설레는구나. 정말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 이 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유산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래.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은 애아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나보다는 덜 행복했으면 하고 바란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사망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애아빠도 나처럼 참 힘든 세월을 보내다 갔구나 싶어서 저는 며칠 동안이나 그 편지를 꺼내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애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준 그 엄청난 금액의 유산은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렴 경제학과를 전공한 아들이 저보다 관리를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너 생각하면서 남겨주신 건데 네가 잘 관리해봐. 그대로 두었다가 장가 이천으로 써도 좋고. 됐어. 아버지가 얼굴 한번 안 본 내 생각으로 그랬겠어? 당연히 엄마 생각으로 남겨놓은 거지. 이 돈으로 이제 엄마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놀아. 아, 얘는 엄마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해. 한평생 일을 해서인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것도 못할 거다. 저번에 병원 다녀와서 며칠 쉴 때도 얼마나 무료했는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단 다니던 회사는 관둔다고 해. 다른 일 하게 됐다고 하고. 그때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니던 곳들을 관뒀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아들은 건물 하나를 매입해 왔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요. 그러면서 저에게 틈틈이 건물 관리하면서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평생 1,000원 한 장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 감도 안 왔는데 경제 공부를 해서인가? 아들은 알아서 척척 돈을 배치할 줄 알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명의의 건물을 하나 남겨주더니 나머지 금액으로는 제가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본인이 장가갈 때 사용하겠다며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올 초에는 하와이로 여행도 다녀오고 아들 덕에 요즘엔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랍니다. 돌이켜보니 참 굴곡이 많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했던 삶이었네요. 큰 집과 여유로워진 형편보다도 여전히 저와 함께 지내며 틈틈이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지 않나 싶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 아들이 저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커다란 기적이 찾아왔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